이제 전원일기라고 해서 제가 기획을 한 게 아니고, 이런 때 시대적 갈증이다. 이게 뭔가 갈증인데, 이게 뭔가 아닌데, 뭘 해야 되나. 근데 그 당시에 제가 그 전력도 좀 있고 그래서 비교적 주변에서 이제 평가를 해주고 그랬는데, 작가분들이, 괜찮은 작가분들이, 이현은 네가 한다면 내가 원고료 안 바꿔도 쓰겠다. 뭐 이런 그 선의의 이제 추임새를 해주시면서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작가들을 두루 만나면서 뭘 하면 좋을까 하고, 혹시 마음속에 두고 있는 소재나 뭐 하시고 싶은 거 이런 걸 이제 헌팅을 했어요. 근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인데 전부 저하고 안 맞아요. 안 맞다는 게 안 좋은 의미가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뭔가 하고는 좀 매칭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그래서 고맙지만 사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우리 부장이 있었는데, 흙과 별들의 대화라는 수필집을 저한테 줬어요. 그러면서 뭐 이거 한번 읽어봐. 그래서 그냥 큰 의미 안 두고 이렇게 줬는데, 보면서 이걸 하는 게 좋겠다. 그게 이제 첫 에피소드가 박수 칠 때 떠나라예요. 근데 그게 그 수필집의 첫 제목이고, 그 당시에 그 책 저자분은 너무 김성재 씨. 예, 김성재 씨. 너무 그러니까 너무 길어요, 선생님. 좀 짧게 해주시면. 김성재 씨라는 분이 농촌 수필가예요. 그래가지고 KBS에 아침 6시면은 흑백 그림이 나가면서 이 농부가 낫으로 이렇게 펴배는 장면이에요. 거기에 나오는 그 밀대 모자를 밀짚 모자 쓰신. 모자를 쓴 양반이 농촌 운동가예요. 그 시기에 그 양반이 쓴 수필집을 보고, 이 시기에는 이런 거 해야겠다. 예. 내가 동기를 얻은 얘기예요. 네. 그래 이거야 뭐 로맨틱한 거 아니면 사건적인 거. 그다음에 제가 수업 한 장을 내릴 때 7년 계속해서 하고 났기 때문에 진력이 났거든요. 나도 좀 부드럽고 소프트한 걸 하고 싶고, 이제 그런 속성이 합해가지고 수필집을 소화를 해보겠다 그 생각을 하고 기획 아이디어를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진행을 했는데 그 다음은 더 기네. 그래서 이제 차 선생님을 만나 뵙고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다 하셨던 거죠. 그렇죠. 근데 차 선생님하고 그 전에 인연이 있으셨나요?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이 수필집 작가를 먼저 찾았어요. 그래서 만났어요. 근데 우리보다 이제 연배 한 10년 넘어가는데, 그 성품이 두고 보니까 또 차 선생님하고 비슷해요. 그 양반이. 수필을 쓰시는 분이기 때문에 농촌에서 그 정신이 맑고, 그리고 세상의 여러 가지 복잡한 일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서글퍼하고 이제 그런 감성적인 수필가예요. 그런데 이제 하루 저녁을 차 선생하고 제가 그 김성재 씨를 그 양반이 수필집을 한 7권 내던 차인데, 홍성에 저기 온천이 있어요. 근데 거기 가서 쓰신데, 여관방에서 그 수필을. 홍성 온천이 있습니다. 저도 가봤습니다. 그래서 차 선생님을 모시고 거기 갔어요. 네. 근데 차 선생님을 모시기 전에 사실은 젊은 작가를 한번 만나서 했는데, 박수 칠 때 떠나라는 소재를 가지고 그래서 조건을 만들어달라 해서 원고를 썼는데 안 맞아요. 근데 안 맞은 게, 이게 지금 빨리 정해야지 그러니까 부장이 빨리 결정을 하라 그래서 안 하고 새로 누구를 하자 그랬더니 부장이 차범석 선생을 불러가요. 근데 그때 차 선생을 MC 라디오도 관여도 하고 또 라디오 연속극도 쓰시고 또 간간히 이제 연극뿐만 아니고 이제 단편. 아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MBC에서 일일 드라마도 쓰셔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100회 넘는 일일 드라마를 쓰신 분이 차범석 선생님이십니다.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일들인데요. 그래서 아마 그 부장님이 이름을 성함을 기억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 이동희 선생님하고 이동희 그 PD 감독님하고 같이 했어요. 많이 콤비가 돼서 PD와 작가로 같이 활동을 했었죠. 예, 물레방아도 있고요. 그래서 차 선생님이 이제 연만하시고 또 이렇게 시골 출신이라고 생각하고 만나서 이런 걸 하는데, 이게 드라마라기보다는 수상 드라마, 말하자면 에세이를 소재로 해서 에세이가 얘기하고자 하는 어떤 그 기품이나 내용이 전달만 되면 되는 거다. 제가 지금 그런 걸 생각하는데 하면서 말씀을 드렸더니, 근데 난 농촌 출신 아니야. 목포에서
그냥 부잣집에서 일꾼들 뭐 이러는 건 알아도 뭐 이렇게 농사에 내가 해본 것도 없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아, 지금은 농사 하시는 분이 더 잘 쓰는 게 아니고 모르시는 분이 원래 더 잘 씁니다. 왜 그러냐? 하는 사람은 그게 자기가 소재되는 거에 대해서 그 가치의식이 없어요. 근데 그렇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농사의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든가 농촌 생활이라든가 또 닭 키우고 소매 키우고 이런 거에 대한 노하우가 있어요. 네. 그런 소재를 하면 되겠구나 하고 차 선생님도 이제 동의를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김성재 씨하고 만나서 두 분이 이 얘기 하겠더니 두 분이 연배가 맞아가지고 어. 외정 때부터 이 슬픈 여러 가지 민족의 얘기, 뭐 농촌에 못 사는 얘기, 그리고 이제 이농 현상이 막 생기는 그런저런 얘기, 이 밤새 서로 공감하시면서 내기를 나누- 저는 이제 옆에서 이제 세대가 다르지만은 두 분 말씀하는 걸 취임해서 네. 안 떨어지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차범 선생님 1924년생이시고요. 이현현 PD 감독님은 42년생입니다. 그러니까 두 분 그 사이의 간극이 거의 20년 정도 있었으니까 다른 세계 속에 아마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찬스님 동의해가지고 같이 모셔서 얘기를 하고 났더니 그때 제 차 둘이서 작은 거에다 모시고 올라오면서 계속 서울까지 오면서 이거 대가적으로 합시다. 괜히 뭐 이렇게 저기 하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세요. 캐스팅은. 그리고 뭐 이런저런 많이 했어요. 근데 네. 그게 이제 종잡을 수 없이 얘기하는 것 같아도 제가 오래 좀 생각한 게 있으니까 그런 대로 뭐가 이제 귀에 들어오셨겠죠. 네. 하다가 이제 결국은 선생님이 오케이 쓰겠다 하시고 그렇게 이제 그 다음에 명제가 나오게 됐습니다. 저기 선생님 한평 전남 한평 출신이시고요. 그 광주에서 광주고등학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대학은 서울대학교 불문학과 졸업하시고 MBC 공채 PD를 통해서 이제 감독이 되셨고 굉장히 좋은 그 작품을 많이 연출하셨는데 수사반장 같은 성격과 그 다음에 지금 뭐 너무 염증도 났고 그래서 뭐 이렇게 홍 변호사나 뭐 이런 류의 작품 말고 딴 걸 좀 해보고 싶었다. 그러던 차에 그 위에 계셨던 부장님께서 뭐 이런 거 해보면 어떠냐 해서 김성재 선생님 수필집을 건네주고 그게 이제 차 선생님하고 인연이 돼서 차 선생님이 이제 전원일기의 최초 집필자가 됐고요. 더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 그때 설정했던 캐릭터가 이게 1088화가 이어질 때까지 계속 그 캐릭터가 이어져요. 우리가 보면은 최불암이 왜 팍 웃는 그 웃음소리 있잖아요. 그게 전원일기로부터 비롯된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그 왜 27화 때 효도잔치라는 이 전원일기 그게 한국 연예 그 방송예술 대상을 해서 그 최불암의 최우수 연기자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선생님 그 효도잔치에서부터 비롯이 됐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이미 뭐 목포는 안타깝게도 당시에 우리가 그 MBC가 송출이 안 돼서 보지를 못하셨다고 했지만 서울에서는 영향력이 굉장히 큰 드라마로 자리를 잡고 있었고 최초의 출발은 흑백으로부터 출발해서 나중에 이제 칼라로까지 그리고 처음엔 45분짜리 드라마였어요. 그게 이제 60분짜리로 또 늘어나고 시간대도 사람들이 잘 안 보는 시간대에서 나중에 선생님 8시든가요? 프라임타임으로 또 옮겨가서 그만큼 그 시청자층이 두터워지고 많아졌다는 얘기인데 되게 궁금한 게 있습니다. 선생님 그 최불암의 그 김회장 캐릭터를 이렇게 보시면서 김회장 역할을 그렇게 최불암이 잘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셨나요? 이제 배역이라는 게요. 이제 이 프로그램이 승패가 갈리는 게 또 배역을 어떻게 쓰는가 같은 배우라도 또 그들끼리 어떻게 조화가 맞나 부부간에 이렇게 하는 게 나은지 애인 역할이 나은 건지 그러니까 그 작품 내용에 따라서 저격을 맞는 게 중요해요. 근데 아무래도 오래된 배우들이 중후하게 연기도 깊이가 있고 이제 그런 점도 있지만 반대로 항상 같은 얼굴에 같은 그 캐릭터, 나름 성격이 그러다 보니까 의뢰권 최불암, 의뢰권 김혜자 그러면 그냥 도식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거하고 안 맞으면 캐스팅 안 되고 그거 모시려면 그거하고 맞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배우들이 새로운 경지가 잘 안 나와요. 그러나 또 이순재 씨는 그냥 평생을 해도 괜찮을 정도로 능숙한 데서 안전하게 계속해 예. 그런 그 이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MBC에서 부부 관계로 나온 게 김혜자, 최불암 씨가
여러 번 나갔어요. 1연속에. 네. 그 당시 개국이. 개구리 남편. 그래서 네. 제가 최혜성 부사를 했더니 이 부장이 자꾸 아니 앞으로도 부부로 써볼 일이 많은데 그 연속극에다 써야지 이렇게 뭐 이렇게 단막으로 쓰면 말하면 그 효용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걸 마지막으로 합시다. 다시는 부부를 하지 말고 그리고 또 부부 영속극 해서 무슨 부부 만들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설득을 했죠. 그랬더니 뭐 그러라고. 그래서 22년 동안 그 두 사람은 부부로 계속 전원일기에서 나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불암 씨가 자기 부인이 저도 잘 압니다만은 김민자 씨라는 배우였어요. 김민자 씨하고 저 부부 생활을 한 게 김민자 씨가 더 많아요. 그래서 말투도 둘이 뭐 기침하거나 뭐 신경질내거나 밥 먹다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장면 녹화하는 도중에도 서로 짜증나면 뭐 그게 보여요. 뭐 부부처럼 마치. 그런 게 이제 자기끼리 뭐 이게 있어요. 근데 그런 게 보일 때는 또 이제 옆에서 이렇게 중화를 시키는데 그런 것도 오래 하다 보니까 익숙해가지고 그렇게 안 하면 최불암 김혜자가 아니고요. 그리고 김혜자 씨가요 굉장히 영리해서 최불암 씨를 갖고 놀아요. 좋은 의미로. 그래서 뭐 내용도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쳐주는 척 하는데 제가 거기를 김혜자 씨가 앞서는 거예요. 사고방식. 그리고 때리고 빼고 하는 게 아주 살살살 하면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 뭐길래라든가 맨 저기 다 그 김혜자가 항상 지는 듯 해도 항상 이기는 겁니다. 뒤로 할 말 다 하고 뭐 이렇게 빠지는 성격. 그런 에피소드 전 들었어요. 그 최불암 선생이 김민자 그 부인하고 가는데 어떻게 부인은 어디다 두고 지금 바람 피고 다니냐고 막 그 길에 가는 사람들이 뭐 뭐라고 했다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농담이 아니라 그렇게 그걸 사실처럼 그 시기에는 텔레비가 그렇게 요즘 같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 믿어요. 그렇게 배우 둘이 부부니까 하는가 보다 하는 게. 그리고 그 고정관념 때문에 막 욕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그러면 연출자셨잖아요. 그러면 최불암의 웃음소리는 주문을 하신 건가요? 최불암의 왜 트레이드 마크가 됐잖아요. 팍 웃는 그 이제 웃음이. 그거는 곁가지예요. 왜냐면 이제 배우들이 실수하거나 아니면 뭐 대사가 틀렸거나 하는데 그런 게 그게 뭔가 좀 맛있어 보이고 재미있는 표현 같은 그걸 이제 작가가 살려요. 말하면 에피소드로. 네.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파 같은 거는 일부러 한 거 아니고, 이제 자기도 모르게 뭐 어떻게 파 했는지 모르지만 누군가가 그걸 파라고 흉을 보는 코미디언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확대 재생산돼가지고 유행이 된 거예요. 사실은 최불암 선생님은 뭐 탤런트를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이전에 60년대에 아주 정말 연기를 잘했던 그 연극 배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TV로 넘어 매체를 이동해서도 아주 자기 역할들을 잘해서 뭐 개구리 남편에서의 아주 새로운 남편의 캐릭터를 또 창출해내기도 했고 김혜자 선생님도 60년대 초에 아주 유명했던 연극 배우였거든요. TV로 옮겨와서 다 성공을 했는데 당시에 그 캐스팅 할 때 그 두 분의 출연료가 비싸진 않았을까요? 항상 이제 MBC가 개국해가지고 그 최불암 김혜자 부부가 오래 연기를 했기 때문에 좀 말하면 지겨운 것도 있었어요. 예. 근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새맛이 생기게 해야 하는 캐스팅 제가 이제 생각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도 또 하냐고 그래서 또가 아니고 또 다른 부부다 새로 그리고 이제 이 이상 더 부부가 없다 그렇게 알고 합시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이 가족 구성을 하다 보면 이제 말하면 에세이 드라마라고 이렇게 내세웠기 때문에 소재가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최불암 씨가 김 회장이라는 마을의 어른 대접을 받고 젊은이들이 실수하면 가서 야단치기도 하고 우리가 농자지 대본하고 옛날식 6.25식 그런 그 농촌 생활에서 어른 아이가 따로 이렇게 있던 시대 어른이 야단치면 또 들을 줄 알고 이제 그런저런 거를 하나의 그 민주주의 태동의 의식의 기반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런 가족 생활 또는 동네 생활 마을 사람들 이 어울림새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의식에 들어있는 어떤 그 풍요로운 그 어떤 에세이 같은 느낌을 줄 수가 있죠. 사실은 전원일기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안 보셨고 지금 너무 안타까운 거는 그 전원일기 최불암 선생님이 1회부터 49회까지 쓰셨는데 지금 대본이 남아 있는 거는 있지만
영상으로 남아있는 건 2화하고 27화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지금 필름이 없는 상태인데, 유인천 선생이 그 문화부 장관 시절, 지금 다시 문화부 장관으로 지명이 되긴 했지만, 그 당시에 뭘 하려고 그랬냐면, 그를 최장기 드라마 세계에서 기네스북에 등재하려고 그랬는데, 필름이 없어서 등재를 못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 당시에는 저 테이프 이렇게 두꺼운 걸 써요. 근데 그게 비싸기도 하려니까 굉장히 무거웠는데 여기다 녹화하면 다시 짚고 또 써요. 근데 그게 이제 창고로 가서 보관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그걸 보관할 만한 창고 능력이 없어요. 그냥 창고가 아니라 온도니 뭐니 일본 같은 데는 선진국이기 때문에 다 보관을 했어요. 근데 엄청 돈이 들거든요. 우리나라는 못해서 그래가지고 그런 소재들이 다 보관이 안 되고 다. 그러니까 되게 이제 지금도 이렇게 두고두고 생각하면 안타까운 부분이 우리가 다시 보지 못하는 그 영상들이라는 거죠. 이 선생님, 감독 선생님도 못 갖고 계신 영상이니까 우리가 영영 다시는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자범석의 전원일기라는 대본으로 지금 남겨져 있는 겁니다. 선생님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일용엄니 캐릭터가 여러분 김수미 때문에 되게 유명해졌잖아요. 그 일용엄니 캐릭터가 차범석 선생님의 다른 방송 대본에도 몇 번 나와요. 청산별곡이라는 라디오 드라마에도 나오고 그렇거든요. 그 일용엄니 캐릭터를 이제 동네마다 다 있는 왜 주책 맞은 아줌마, 동네 온갖 소식 다 전해주는 그런 그 방송쟁이 아줌마 같은 그 인물을 캐스팅할 때 김수미란 인물이 실제 일용이보다 더 나이가 많았다고 하던데 어떻게 캐스팅을 하게 되셨는지. 캐스팅은 이제 차성님하고 이제 그 제일 처음에는 프레임을 같이 합의를 했어요. 말하자면 이제 단막 드라마로서 한 소재로 하는데 가족 구성은 대가족이다. 그리고 핵가족 시대다 요즘이. 그리고 인용 현상이 많다. 이런 농촌 현실에 있으면서 김 회장이 어른 역할을 해주는 그런 내용을 그리면 된다. 그리고 이제 대가족이니까 이제 형제가 다 있고 할머니 계시고 그리고 옆집에 이제 뭐 누가 있고 이제 이런 하면서 저도 이제 그 대가족이라는 걸 하면서 저기 이 식구들을 제대로 그립시다. 근데 그게 도식이 아니라 그 한국적 현실을 가족끼리 벌어지는 내용을 디테일하게 하려면 그렇게 구성해놓고 합시다. 근데 그때 이제 그 김수미 씨는 진짜 뭐라고 그러나 뽕밭에 못 주는 격이었어요. 왜냐니까 김수미 씨가 그 이전까지 해서 그 1년속 하나 하다가 실패했어요. 뭔가 좀 잘 안 맞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저 계획이 좀 없을 때. 근데 어디서 이렇게 보니까는 김수미 씨가 뭐 하는 게 좀 톡 튀는 맛이 있어요. 격에 안 맞게 튀어요. 그걸 어떤 속성으로 좀 느낌이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뒤로 저도 한평이지만 고산동에 제가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에 그 노인 할머니가 80대인데 네. 생기게 마치 두꺼비 같이 생겼어요. 아주 무대대하고 뚱뚱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기 하고 그리고 그때 한 20 가까이 된 아들 하나를 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홀어머니 자식을 갖고 있는데 동네 집집마다 불 떼주고 밥 해주고 거기서 고기 하고 남은 거 와서 저 아들한테 먹이고 그런 할머니가 계시는데 그 할머니를 이웃집에 이렇게 재생을 시키고 싶었어요. 네, 네. 그래서 김수미 역할에 저기가 설정이 됐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찬성이 의논을 많이 하죠. 이렇게 해서 동네 다 그 비슷한 동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물도 길러주고 뭐 어디나 가면 그때 그래 익숙하거든 그런 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그 구두 합의를 최고랑 김 회장 이렇게 가면 좋겠고 거기에 김영란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면 뭐 두 분 알아서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그 각이 서로 잘 맞아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김수미 씨는 첫 해가 딱 날아갔는데 다른 배우들은 뭐 재밌게 안 보고 김수미만 재밌게 보고요. 예.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나이 먹는 걸 하려면 여기다 하얀 저기를 칠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빨에다가 검은 걸 끼워요. 그래서 노인들은 이렇게 합죽이 김수미가 그렇게 하고 나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하는데 대사가 많지 않으니까 뭐 햇소리면서 저희 그 욕쟁이 할머니 식으로 막 마구질러서 하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내용이 많이 있으면서 얽힌 건 아닌데 하는 양이 그러니까 밉지 않게 보이면서 도드라지는 게 재밌고. 잘못하면 지금 맞지만은 괜찮을 때는 호감이 더 배가요. 그게 재밌어가지고 그 뒤로 그 걔 웃기대 뭐 이렇게
그래서 김수미 씨는요, 사실 엊그제 저한테 굴비 하나를 보내왔어요. 평생 못 믿어요. 못 믿어요. 말하면. 그래가지고 자유롭게 요새 회장네 집 모임 사람들 뭐 TVN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거기서 예. 뭐 얘기도 나온 모양이에요. 제 예. 얘기도 뭐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김수미가 김용건이고 그때 내가 왜 나를 그때 한참 쳤는데 그때 시험을 쳤는데 빡빡 할머니 그런 거를 이현은 씨가 왜 나를 그렇게 시켰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그게 굉장히 독특해요. 왜냐하면 당시에 김수미 씨가 약간 소피아 로렌 같은 그 서양 배우 같은 느낌이 되게 강했거든요. 그 몸매도 되게 훌륭하고 아주 그 눈하고 이런 지금은 이제 나이 드셔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지만 근데 그 모습에서 어떻게 그 일용 엄니의 그 할머니 같은 모습을 이 PD 선생님께서 상상하셨는지 그랬더니 궁금했던 이제 거예요. 김수미가 그 회장님들 만나는 그 프로에서 그래요. 저 김영근이 보고 나 그게 참 이해가 안 가. 이현은 씨가 왜 그때 날 그 할머니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최불암 씨가 그랬다가 신의 한 수야. 그러니까 그때 그러더라고요. 네. 그걸로 넘어가죠. 왜냐니까 진짜 그거는 발상의 전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김수미가 지금은 아주 상당한 배우가 됐지만 적도 하고 여러 가지 생활도 괜찮아지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그 얘기를 하더니 저희들끼리 이해가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는 역시 이현은 씨 그래 김수미 씨가 아마 속으로 그래 생각 리마인드가 났는지 어쩐지 굴비 한 짝을 보내왔어요. 8마리들. 그러면 그 전에 굴비 안 보내셨어요? 최근에는? 예. 잊고 있다가 요번에 아마 생각이 나셨던 모양이네요. 사실은 이현은 감독님이 안 계셨으면 김수미는 그냥 잊혀진 배우 중에 하나가 됐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기 캐릭터를 갖고 22년을 한 캐릭터로 살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전무후무하죠. 그러면. 네. 아주 뭐 아들 그 박은수보다 실제로 나이가 어렸는데 그 일용 엄니의 역할을 했던 에피소드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궁금한 거 제가 있어요. 뭐냐면 김용건이하고 고두심이 PD가 감독이 왜 붙여놨냐 하면 저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둘이 좋아 지내는 거, 둘이 서로 좋아하는데 이미 그때 각자 결혼을 해서 가정이 있어서 뭐 둘이 같이 이렇게 뭘 대놓고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냥 부부로 만들어주자. 그래갖고 둘을 부부로 만들어서 드라마를 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캐스팅 하기 전에 이제 그 전에 이제 물색을 하다가 뭐 이렇게 이제 혼자 궁리를 하는데 이제 여기는 누구라고 이렇게 하다가 문득 생각 나온 게 그 전에 이제 그 배우들 간에 뭐 얘기가 이게 좀 가벼운 친구가 얘기를 한 게 김용건이 이놈 자식이 말이지 뭐 고두심이네 집을 쳐들어가가지고 뭐 어쨌다고 그러고 막 이거 완전히 정인데요. 말하면 자꾸 이렇게 뭐 그랬나 봐. 찝쩍거렸나 봐. 그러니까 뭐 나쁜 놈이라기보다는 이제 한때 또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그런 얘기가 농삼아서 얘기했던 게 언뜻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랬나? 그러고 잊어버렸죠. 근데 이 캐스팅 하다가 이제 그때는 고두심이가 아주 그 산뜻할 때예요. 나이가 이제 저기하고 그리고 김영건 씨도 이제 아직은 청장년이고 그래서 둘이 부부로 할 생각이 그때 난 게 너희 둘이 하다가 안 됐, 뭐 하여튼 왜 그런지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니 그랬으니 여기서 같이 살아. 근데 그 얘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나중에 백회기념 파티 할 때인가 내가 얘기를 했어요. 예. 그 회사 옆에 이제 거기서 그러다가 지금 여기 영건 씨하고 말이야 두심이 이렇게 앉았는데 그 부부는 내가 그때 둘이 좋아한다고 해서 이렇게 둘이 살만해? 근데 그때는 그냥 웃고다 그랬죠. 제가 고두심 선생님 얼마 전에 만났을 때 여쭤봤더니 아니 난 절대로 김용건이 좋아한 적 없다고 아주 정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일방적으로 김용건 선생님 혼자 좋아하셨던 걸로. 아니 고두심이는 또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네. 그래서 그런 재밌는 얘기가 있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사실은 이 고두심 선생님의 에피소드에는 목포에 계셨던 김성옥이라는 배우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MBC 공채로 고두심 선생이 배우가 됐는데 그 당시에 김성옥 선생님이 인걱정이라는 드라마로 주인공이셨어요. MBC에서 굉장히 이제 유명한 배우였는데 처음에 이제 대본 연습을 하는데 고두심 선생님이 친구 따라왔다가 우연히 어떻게 공채 시험에 붙어갖고 하는데 첫 연습 시간에 대본을 나눠줬는데 한 줄도 못 읽으셨대요. 너무 떨려가지고 막
대배우들 틈에서 자기가 이걸 어떻게 읽나 싶어서 벌벌벌 떨고 있는데 이 고두심 선생님께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고두심 선생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그때 김성욱 선생님이 다정하게 두심아 그냥 읽어봐. 읽으면 돼. 그렇게 얘기를 그렇게 해줘서 편하게 해주는 거죠. 예,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근데도 이렇게 옥목을 바들바들 떨었다. 잊을 수 없는 고마운 분으로 그 김성욱 선생님을 또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 MBC하고 이 목포의 인연이 방송은 뭐 늦게 방송이 되긴 했지만 아마 오랜 깊은 인연이 있었던 게 아닌가. 괜히 이렇게 갖다 막 붙이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또 하나 궁금한 건 차범 선생님이 글에 보면 그 대본에서 그 최불암이 역할했던 그 김 회장은 계속 글을 쓰는 사람으로 나와요. 그 얘기는 차 선생님하고 연출가 선생님하고 어떻게 얘기가 돼서 처음에 이제 기획해가지고 배역해놓고 얘기를 찬성과 합의를 본 게 이건 단막으로 하고 한 사건으로 끝나지만은 이거를 나레이션을 씁시다. 왜냐하면 텔레비전에서 라디오 드라마는 나레이터가 마음의 이야기를 많이 해요. 라디오는. 근데 마음의 소리라고 하는 텔레비전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맥혀요. 이렇게 비디오로 다 설명이 돼야 할 거를 말로 다 읊어버리면 거꾸로 갑시다. 이거는 주제의식을 해설해 듣는 걸로 해서 김 회장 1인칭으로 앞곡지하고 뒤 끝에다가 나레이션을 넣어서 생각하신 말을 거기다 묻어서 이렇게 그리고 마을에 전달하고 주변에 알게 하고 또 설득력을 갖게 하고 하는 내레이션을 씁시다. 그래서 나레이션을 쓰게 된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사실은 좀 더 산뜻하게 받아들일 그 시기에 뭐든지 주변에서 많이 하고 있으면 익은 거는 별로 산뜻하지 않아요. 근데 그 전에 많이 했지만은 지금 탁 나오니까 산뜻한 맛이 나는 게 또 있거든요. 좋은 쪽으로 작용했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화의 그 지금 주례라는 그 작품이 있었거든요. 선생님 연출하셨고 차 선생님 대본 쓰셨던 데 보면 결혼식 주례를 쓰러 간 얘기예요. 근데 결혼식장에 가서 보니까 신랑이 다리가 없었어요. 근데 그 결혼식이 끝나고 퇴장할 때 신부가 신랑을 등에 번쩍 업고 퇴장하는 걸로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하셨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뭐 베어프리니 무슨 뭐 장애인들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어떤 얘기보다도 굉장히 가슴에 깊이 와닿던 얘기였거든요. 그런 아이디어는 이렇게 차 선생님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작품 내용의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거는 거의 뭐 100% 가까이 차 선생님이 저기 하신 겁니다. 근데 물론 제가 이제 녹화가 끝나면 차 선생님을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때 묻어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예, 차 선생님이 들으시기에 당신이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또 몇 회 가면 안 나와요. 아무리 저기는 작가라도 항상 그게 지금 그 49회 끝나는 것도 그만큼 힘든 거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게 PD가 담당 PD가 뭐 일부러 뭐 이렇게 교육하고 훈육하고 그런 게 아니고 뭐 지나는 길에 뭐 이렇게 저렇게 한 얘기가 팍팍 이렇게 들어오는 게 있어요. 브레인스토밍이 됐던 그러면 거겠죠. 그게 이제 소재로 발전이 돼요. 근데 그거를 저는 알기 때문에 작가하고 얘기할 때 항상 조심하는 거예요. 아는 척하면 작가도 싫어요. 네가 써 이런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뭐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자기 내 생각을 간여하고 간섭하는 거는 이 창작자한테는 그게 못 견디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방법은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시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게 바람직하게 들어가고 바람직하게 효과가 나게 하면은 공이 되는데 안 그러면 앙숙이 돼요. 앙숙.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도 있고 나중에 최불암 선생님이 그 금동이 입양한 얘기는 여러분 전원일기에서 아시죠? 그게 이제 차 선생님이 쓰셨을 때 나왔던 에피소드고 선생님도 그때 이제 김영환 PD로 그게 이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버려진 아이라는 에피소드 편인데 최불암 선생은 그 전원일기 그 화를 하면서 왜 그러니까 그 입양 촉진하는 무슨 단체의 홍보대사가 되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 1080화 출연한 것 중에 가장 잊을 수 없는 에피소드가 바로 그 버려진 아이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좋은 드라마, 좋은 대본은 한 배우의 일생도 바꿔놓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 옆에서 아마 버려진 아이 기획할 때는 선생님이 이제 책임 PD, 그러니까 총 PD였기 때문에 그거 역시 선생님이 관여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에피소드 만들 때 금동이와 관련된 어떤 재미있는 얘기는 없을까요? 이제 그런 거 불우한 내용이라든가 장애라든가 이제 이런 건 방송에서 굉장히 조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하고 했는데 당사자들은 무지하게 싫은 거예요. 이렇게 보이는 거를 연기를 이렇게 배우가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 당사자 입장에서 볼 때는 또 가족이 볼 때는 그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혐오하거나 아니면 이제 꺼버리거나. 그래서 그런 소재를 다룰 때는 휴머니즘이 깊이 이렇게 통달해야 돼요. 가볍게 하되 뭔가 가슴에 톤이 또는 다정하게 아니면 플러스 페타로 이렇게 스며들게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성공할 때도 있고 생각하는 거 잘 안 될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어떻든 작가들도 이 사건을 자꾸 전개하다 보면 자꾸 맥혀요. 왜냐하면 그 얘기 좀 달리 안 되나. 그러다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면 뭐가 없을 때 또 다시 붙여내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그 사건을 장애에서 따뜻한 가족사를 이렇게 대한다는 건데 그렇게 변하면 오히려 또 잘된 내용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차 선생님 그 전원일기 대본에 보면 농촌이 안고 있는 어떤 현실의 문제들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었거든요. 근데 뭐 또 하나의 비난은 그런 것도 있었더라고요. 진짜 농사꾼 얘기가 아니야 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차 선생의 입장은 아마도 그 이제 많은 뭐 자서전이나 이런 데서 보면 잃어버린 우리 도시인들도 사실은 원래 농촌에서 살던 사람들의 후예들이잖아요. 잃어버린 향수를 자극하는 드라마. 그래서 농촌의 문제를 실제로 파고 들어가서 농촌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린 그런 향수와 같은 이야기를 쓰고 싶었다라는 게 차 선생님의 생각이셨던 것 같은데. 재작년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딸네 집을 갔어요. 보스턴에. 그래가지고 거기서 3개월 있다 왔는데 그 일요일 날 코로나 때문에 이제 잘 안 되다가 그 야외 이런 데서 이제 예배를 보더라고요. 이제 영어로 뭐 어쩌고 하는데 거기서 누가 얘기를 하다가 우리 딸내가 뭐라고 저 설명해서 이제 그 이민 하신 분이 나한테 와가지고 아니 전원일기를 만든 양반이냐고. 네, 그렇습니다. 아, 나도 알지. 내가 그때 보고 이제 여기 이민 오기 전에 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때 막 안내해가지고 나이 드신 분한테 좀 끌고 와서 저를 소개를 인사를. 근데 사람들이 다 알아. 그 전원일기를.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 그러니까 가족도 그렇고 우리 그 농촌 생활도 그렇지만은 누구한테나 누구 스타일자 향수가 있어요. 농촌에 대해서. 지금 다들 지금 많이 달라지겠지만 대개 농사는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는 말을 누구든지 당연하게 생각하고 도시에 살면서도 농촌에 대해서는 자기는 농촌 출신 같은 또는 그런 그 유교적인 분위기에서 살았던 거. 그래서 그렇게 하나도 낯설질 않아요. 근데 그런 게 해외 나가면 덜 나가. 근데 해외 이제 비디오로 판매를 하는데 그게 전원일기가 나가. 그러면 여러 번 틀어먹은 거예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그 양반들이 이렇게 보면서 못 사는 모양이라든가 거기서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밥상도 이렇게 그때는 남자들은 아들이랑 아버지랑 동글상 놓고 남자하고 여자들은 할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이렇게 따로는 그런 것도 제가 연출 때 신경 쓰고 또 시아버지가 밖에서 오면 마루에 나와가지고 이 토방으로 내려서야지 저 마루에 서서 이제 오세요 그러면 이렇게 그림이 안 맞다고 그런 식의 감각 같은 거는 꼭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데 미국에서 그걸 알아봐요. 그때는 그랬지 말하자면 그런 게 자기들한테 향수를 일으키고 뭔가 애정을 느끼고 뭔가 우리가 살았던 시대에는 아주 절실하게 느껴지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그런 영향이 또 있구나. 네. 이게 전원일기는 아마 온 국민의 드라마가 아니었던가 싶고요. 지금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가 선생님 그 네이버 온에서 이거를 하고 MBC 온에서 이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1080화 중에 800화 정도가 지금 이게 스트리밍 서비스가 되는데 결제하는데 100몇십만 원이 든대요. 근데 그거를 결제를 해놓고 본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희들 세대인가 보다 그랬더니 요새 20, 30대가 그렇게 좋아한대요. 전원일기를. 전원일기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고 봤더니
갈등의 잔해를 남기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회마다 작은 갈등들이 있지만 그 갈등이 집안의 문제를 크게 일으켜서 결국 끝 해결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집안 내에서 그 문제를 잘 해결해서 봉합하고 다시 가족 간의 유대를 높이는 그런 작용을 하는 드라마라 그래서 젊은이들이 좋아하고요. 또 좋아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그냥 켜놓고 있어도 공예가 아니래요. 요즘 드라마들이 너무 수위가 높잖아요. 소리 지르고 맨날 싸우고 막 때리고 부시고. 근데 이거는 그게 없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잔잔하게 흘러가서 집에 들어와서 휴일날 같은 날 쉬고 싶을 때 이걸 틀어놓고 있으면 마음의 안정을 얻는데요. 그런 거 보면 우리 차 선생님과 그리고 우리 이현원 선생님 두 분이 전원일기를 기획하고 또 초창기에 1088호 이어지는 그 기틀을 만들어내신 것이 오늘날 한국을 대표하는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드라마 바로 전원일기의 저력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얘기를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벌써 40분을 넘게 계속 떠들고 있어서 너무 일방적인 토크여서 사실 선생님 하실 얘기는 더 많죠. 뭐 그거 밤새 해도 되죠. 예, 저도 계속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 뭐 1시간 정도 하라고 했는데 50분까지는 끝내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나머지 시간들은 질문하시고 싶은 거 전원일기 보면서 뭐 궁금했던 거 있으면 우리 선생님께 한번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움직이겠습니다. 네. 전화위기 하고 수서반장 예. 하면서 수서반장은 이날 사건 일이 생길 때 그 수서반장 일을 하면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수사반장을 하시면서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지금 이제 벌써 서반장도 시대가 많이 멀어졌습니다만은 그 당시만 해도 이 범죄라는 게 우리나라의 사건, 사고, 경찰에서 취고하는 범죄라는 게 생활 범죄가 많아요. 근데 요즘은 지능범이 많아요. 완전히 이 지능들이 이 범죄가 엄청 규모도 커질 뿐만 아니라 이게 산술적으로 이 문명의 이익이 완전히 달라진 상황이에요. 그랬는데 그 당시에 수사반장은 그 시대의 투영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소매치도 그려지고 또는 뭐 직장일도 그려지고 또는 사기도 그려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범죄들 그리지만은 다 생활고하고 엮여져요. 또 가정이 부하고 결정 과정 다 그런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잘하거나 또 잘못 빠지거나 이런 것들이 그려지니까 실감이 나요. 근데 멋있게 그리고 재밌게 그리고 그때도 영화라든가 이런 건 권총도 팍 나오고 무슨 그 외국의 이 미스테리나 이런 것처럼 서양식으로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는 안 맞아요. 왜냐니까 우리 격이 안 맞아. 그러니까 촌 사람들 얘기해. 맞아. 그 시기에 이 범죄라는 게. 그래서 생활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생활고에서 나오는 범죄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자기도 그런 동정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보면서 그래 저렇게 하면 왜 저렇게 해야지 그래도 저러면 안 되지 뭐 이래가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사반장이 그 당시에는 휴머니즘으로 맥혔어요. 말하는 수사가 과학적 수사고 요즘 수사처럼 근사한 수사 그런 스토리가 아니고 우리의 민족의 우리 환경에 우리 국민의 우리 현실의 이 실감이 또는 그 정서적으로 와닿는 그런 소재를 또 그렇게 느껴지도록 그리다 보니까 그것도 18년을 장수했어요. 수사반장이.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두 개가 제 그냥 대표입니다. 그냥 수사반장하고 저는 했다면 그랬냐고 일단 그 당시 시대에 본 다음에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있지만 계속 본 사람 많아요. 저는 그 덕에 또 거꾸로 이런 거 안 하고 좀 나도 좀 정서적으로 로맨틱한 것도 좀 하고 싶고 이렇게 뭐 연애 얘기도 좀 하시고 그러셨으면 좋았을 그러고 텐데. 싶었어요. 근데 또 전원일기로 바뀌었죠. 그건 전두환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면 선생님 그 이계인이 제가 알기에 수사반장의 그 범죄자의 그 단골 배우였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누구? 이계인. 이계인이. 예. 근데 전원일기에도 또 나오거든요.
그 중국어는 지금 그게 얼굴 팔아먹는 게 그런 건데 여기저기 단역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거기마다 지가 다 한 거야. 그런데 그게 이제 많이 나갔다는 표징이죠. 그래서 이제 전원일기 오래 나가니까 여러 번 나왔지. 근데 한 100회만 내고 끝났으면 저도 몇 번 못 나온 거지. 그러니까 22년간 방송하니까 이계인 같은 사람이 여러 번 출연한 결과가 나오죠. 거기에 다른 그 청년들 또는 노인들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으로 자주 나온 게 올해 22년 동안에 나왔다. 이 전원일기가 공이 하나 있어요, 선생님. 단역 배우들이 그 매주 출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그 단역 배우들의 그 공공한 삶을 이렇게 벗어날 수 이게요, 있게 했는. 애달픈 게 이제 그런 겁니다. 이제 그때 시대상을 반영하는 게 이제 드라마의 실제적인 그 배경이 되고 그러는데 이 배우들도 요즘처럼 배우들 대단합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생활급밖에 안 돼요. 또 방송국 체제도 그렇고. 근데 이제 인기 배우가 되면 1년석에 계속 나오니까 계속 나오면 해당 얼마 곱하기 얼마 하니까 꽤 많죠.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주인공 많이 해서 이제 괜찮은데 단역을 하게 되면 그걸 깍두기라고 그래요. 자꾸 깍두기 썰음처럼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빈도수가 많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제 수사반장이 한 번 했으면 보름 후에 나오면 괜찮은데 요번에 나오고 또 다음에 또 딴 역으로 나오면 이게 보는 게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걸 걸러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너고 그러는데 저희들한테 이제 우리 배우들 협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담당자가 와서 이 얘기를 해요. 누구누구는 부인이 뭐 하는데 갯돈이 뭐 해가지고 지금 아주 혼합을 치는데 힘든가 봐. 좀 도와줄 수 없냐고. 뭐 이런 식의 그 생활 어려움 때문에 공공한 그 애들이 많아요. 또 제가 직접 물어볼 수는 없지만 옆에서 전달을 해주거든. 그럼 캐스팅을 의식적으로 해줘요. 단역이라도. 그러면 짧든 뭐 다방에 한 씬이든 그냥 뭐 지나가는 뭐 거리든 그냥 하나라도 한 해 사례를 봤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급이 낮죠. 낮지만 안 나오는 것보다 나와서 벌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게 저는 그 신경 쓰려니까 또 그것도 부담이 돼요. 왜냐면 자꾸는 아유 이거 너무한데 계속해서 나오면 되냐 바꿔. 그리고 저 사람 또 넣어줘야지. 아 걔는 또 어떡하지? 그럴 만한 게 없지. 이제 이런 거를 캐스팅할 때 노나먹기 캐스팅을 하는데 그것도 힘들어요. 그냥 막 장난 삼아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그 우리의 환경에서 가장 우리 주변의 그 공공한 생활의 문제. 요새는 그런 식으로는 안 그러죠. 그러면 선생님, 차 선생님 대본에 인물을 더 넣어야 될 때도 생기잖아요. 그러면 요청을 하셨나요? 근데 아무개가 지금 너무 어려우니 선생님 배역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고정 배역은요 그렇게 함부로 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청률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 도와줄게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계속 나오도록 해. 그러면 그럴 만한 사유를 만들었는데 그렇게 돌연히 나와가지고 주인공하고 같이 이렇게 가기는 어려워요. 이게 어느 정도에서 끝이야 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게 이제 강약을 잘 해야 또 그것도 본인들도 염치가 있지. 제 질문 또 해주세요. 오늘 저는 이런 토크쇼를 처음 왔어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하고요. 들으면서 이제 전원일기는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봤던 그런 TV 드라마이기도 하고 그 당시만 해도 이제 TV가 많이 없어가지고 못 본 사람들도 많았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그 영화나 아니면 연극으로 봤던 것을 이제 TV로 해가지고 방송 매체를 타는 거였잖아요. 그 카메라에 담는 그런 영상들을 어디에 중점 좀 뒀는지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어디에 기준? 카메라. 그러니까 그 이제 뭐죠? 우리가 세트장에서도 하기도 하고 외부 촬영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만약에 외부 촬영을 했을 때 물론 이제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어떤 것을 더 중점적으로 더 안에다 더 놓고 싶었나 이제 그런 것이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림의 배경. 네,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그 배경. 영상. 어떻든 과거 이제 전원일기 같으면 농촌을 찾아가요. 뭐 서울 오질 않고 김 여자가 서울 왔다 그러면 그거 한번 이렇게 인터카트로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주로 동네에서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럼 동네에서는 일어나는 걸 한계를 지켜야지. 자꾸 딴 데 왔다 갔다 하게 되고 부산 가고 이렇게 배역이 왔다 갔다 하면 헷갈려요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사실은 재밌게 하기가 어려워요. 늘 하던
1년 내내 1년 12달이라는 제목도 있지만은 사계절이 되풀이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중에 이렇게 제작하는 사람이 작년에 바꿔놓은 거 못 심는 거 다 했는데 또 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모를 심어도 작년에 못 심은 생각이 안 나고 이건 요만 생각이 나는 식으로 감각이 달라져야 돼 그리는 게. 그래서 이제 배경 화면도 그렇고 또 그 분위기가 실제적으로 보여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농촌이면 농촌이 답게 보여야지 거기에 뭐 아파트가 뒤에 걸쳐 있거나 그런 것도 안 맞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도농 간의 그 갈등 이게 굉장히 당국의 문제예요. 우리나라 도시와 농촌 간의 갈등. 농촌은 농촌 생활 쌀값 뭐 비료값 뭐 이렇게 해서 뭐 늘 당구고 싸우고 뭐 가난해 이러고 또 서울서는 그런 거 못 알아주고 뭐 하여튼 그런 갈등이 정치적으로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원일 같은 거를 조금만 잘못하면 그래서 그 안에 한번 문제 된 적도 있어요. 뭐 배추가 잘 돼가지고 다 묻어버린 게 있어요. 그리고 삽으로 갖다 이렇게 엎으면. 그 그러니까 양파였다. 양파가 예. 이제 김한영이 같던데 그렇게 하면요 당국에서 볼 때는 끔찍해요. 삽으로 이렇게 하면은 아 요새 그렇지 않아도 신문에 뭐 농사 문제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게 나오는데 그런 거 이렇게 하면 더 자극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런 거를 순치하지 않으면 안 돼요. 순화시켜야 돼요. 거짓말은 할 수 없지만은 그래서 소프트웨어 그러다 보면 또 참 농촌 운동하는 분들이 보면 전원일이가 농촌을 비호하는 거야 아니면 제대로 뭐 그려주는 거야 뭐야 어느 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할 수도 있죠. 또 그 말도 뭐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근데 그런 걸 다 의식해서 다 반영할 수는 없죠. 그리고 어느 정도 이 중도선을 잘 지켜야만 또 농런을 하는 겁니다. 무난하게 오래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아까 양파 소송 같은 그 문제가 터지면 그때 이제 예 거기에 이제 그 밑에 PD 담당 PD가 있지만 선생님이 총책임 PD잖아요. 그런 책임 PD의 그 추궁은 없나요? 그런 그러니까 이제 부분에서? 사전에 걸러야 돼요. 걸르는데 이제 동료들이고 또 부하들이고 그러면 아 이 정도는 사실 뭐 해도 괜찮아. 아유 해 이렇게 해서 나갔어요. 근데 나갔더니 아이나들까 튀어나오고 이런 이제 그런 끝이지 뭐 그렇다고 감옥에 들어가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그렇게 쌓이면 요즘처럼 쌓이면 정권이 바뀌면 이거 타자고 자꾸 스트레스 물갈이 빼 그럼 빼서 넣으면 또 그 판이 다시 되풀이되는 거예요. 그 다음 정권 오면 또 그거 또 해야 돼요. 자, 또 다른 질문하시고 싶으신 분이 계신가요? 시간이 무럭무럭 잘 제가 가고 하나 있는데 예. 드려도 될까요? 네. 이게 가족극이잖아요. 가족극에서 좀 자주 나오는 장면 중에 하나가 밥 먹는 씬.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하고 함께 먹는 때 아니면 가족이 이렇게 밥 먹는 씬이 많이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그 작가 그 차범수 선생님의 그 글 속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가족극이기 때문에 이런 특징을 살려야 되겠다라는 선생님의 의도인지 밥 먹는 거? 네네 그런 밥 먹는 씬. 연출 책임이 아니고 배우 책임이에요. 난 늘 보면서 밥을 먹는 게 보기가 싫어요. 이렇게 입에 뭐 들어보면 그 아름답지 않거든. 근데 그 작가는 이제 거기서 그러면서 다툼하면서 뭐 튄다라고 썼는지 모르겠지만은 튄다고 하는 건 튀면 안 되고 그냥 그렇지 않도록 해야지. 그건 양식의 문제니까. 그걸 거르는 거는 연출자의 책임이에요. 그리고 그게 이제 샜다는 거는 연출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배우도 자기가 보기에 자기 모양이 흉한 건 싫어하거든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흥분해가지고 밥 먹다가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들이 봤을 때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또 밥을 먹으면서 식사를 하면서 그 드라마를 봤거든요. 그 가족극의 좀 이게 좀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게 식사하는 장면이 좀 자주 나와가지고 이렇게 정감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연출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이게요, 생활이라는 게 우리 생활이 건너방 구워가다 보면 그것밖에 없어. 서양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서양은 집에 들어가면 일로 가고 절로 가고 막 한참 지하로 가고 어디 근데 우리 집 규모가 너무 빠내거든요. 또 그렇게 그리면 농촌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게 거기니까 또 소리는 다 들려.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좀 다듬어야 돼. 네. 어려워요. 근데 제가 그 지금 질문하신 얘기를 어떻게 들었냐면 연출자가 혹은 작가가 배우들을 그 출연료를 다 주려면 다 모아갖고 밥 먹이는 수밖에 없다. 다 그거를 하려면 너무 힘들어서 그런다. 그런 얘기도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좀 비꼬가 좀 강하게 느끼라는 얘기인데 맞아요. 그래서 일일 드라마에 특히 그 밥 먹는 장면이 30분 되는 드라마에 꼭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요, 그릴 게 없어서 밥 먹는, 왜냐하면 가족이 다 모여있는 순간이라는 게 그거밖에 없거든. 그리고 이제 바쁜 차고 먼저 일어서 나가고, 안 그러면 모처럼 앉아서 얘기하기 집합이 잘 안 돼. 큰애 방으로 다 모여라. 그런 게 안 된단 말이야. 내 방에 오라 그러면 오는 몇 명이서는 이제 형제가 다 오라는 건데 밥을 같이 먹는 수밖에 없지. 근데 그것도 이제 전원일기 하다 보면 밥 먹는 지겨운 거를 우리도 알지만 밥 안 먹고 하려니 부어가고 또 마당에서야 또 뭐 걸레질하는데 아니면 뭐 갬물이라도 나고 자꾸 그 장면을 바꿔서 하려고 애를 써요. 그 지금 시간이 뭐 꼬박한 시간을 저희가 토킹을 했어요. 지루하셨죠? 재밌으셨어요? 네. 아무튼 이렇게 즐겁게 시간 같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목포에는 위대한 작가 차범석이 있습니다. 그분의 작품 중에 한국의 최고의 드라마라고 불리는 전원일기, 그리고 그걸 연출해 주셨던 초대 PD, 초대 감독님 이현원 선생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